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2026 수능 대비 한국사 3등급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이제 독립 만세 운동을 이제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제가 깜짝 놀라고 이제 무단 통치의 방식으로는 우리 민족을 다스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제 정책이 1920년대가 되면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른바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일제는 문화 통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족 분열을 도모한 통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에 나와 있죠. 한국인의 반발 무마, 그 다음에 민족 분열을 도모했다라는 이런 통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과 실상을 보면요. 헌병 경찰이 무서웠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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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바꾼 제도가 보통 경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헌병은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경찰, 이 보통 경찰 제도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찰 숫자를 굉장히 크게 늘려요. 경찰 수를 굉장히 크게 늘렸고 또 한 가지가 치안 유지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 이런 것만 좀 없어졌다 뿐이지 그 전과 다를 바는 없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더더욱 위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문 발행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일본의 신문만 있었고 우리 신문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이때 그 우리 민족 신문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문사가 창간이 되지만 이 신문사들에 대해서 검열을 강화하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기사는 그냥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신문의 한쪽이 허옇게 나오는 이런 일들도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 간행을 정지시키는 경우도 많았어요. 정관 조치.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1930년대 후반 넘어가면 이 두 신문사 폐간됩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그때 폐간됐다가 나중에 복관이 돼서 역사를 이어온 신문사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보면 산미 증식계획. 이제 일본은 언제나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되는 쌀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 생산량을 더 늘리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개간하거나 품종을 개량하거나 수리시설 확충 같은 걸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증산에 성공을 해요. 산미 증식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성공을 했는데 쌀이 분명히 늘어났는데 일제는 트집을 잡는 거죠. 야,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네? 그럼 이거 다 가져가야지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증산량 이상의 쌀이 유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농민분들은 그렇게 이제 쌀 많이, 맛 좋고 질 좋은 쌀 많이 생산해 놓고 정작 그분들은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을 가지고 피폐하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맛있는 거를 갖다 눈앞에서 그냥 다 내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식민지 사람들의 서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제 상상을 다는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들게 사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령을 폐지하게 돼요. 이제 회사령은 회사 설립 허가제라고 했는데 이거를 신고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회사령에 관련된 배경을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일본 기업들이 아직 자본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폐지한 것도 자본이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진출해서 기업 활동을 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령이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뀌었고 총독부가 이제 신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뭐 우리나라 회사들도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숙한 일본 기업하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일본 자본의 한국 침투가 가속화됐다라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본, 우리 기업은 이제 더더욱 힘들어졌던 시기이기도 하죠. 자, 이때 나라 밖에서 국외에서는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10년대 국외 지역에서 특히 만주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중강당 같은 이런 단체들도 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축적한 역량이 이때부터 발휘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대첩 붙어 있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는 이제 백두산 이북 지역에 있는 봉오동 쪽에서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이 대한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기습격파하게 되는 이런 전투예요. 이게 영화로도 봉오동 전투 나왔습니다. 뭐 유해진 씨, 유준열 씨 같은 분들 출연했죠. 이 홍범도 장군은 이제 그 원래는 만주 일대 사냥꾼이었다가 이제 연해주 지역에 넘어가서 최재형 선생과 함께 권업회에서 활동하시기도 했어요. 요 분이 이제 군사 역량을 집결해서 대한독립군으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일본군을 기습적으로 격파했다라는 게 이 봉오동 전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청산리에서도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 청산리에서 한 번이 아니라 요 청산리 일대에서 뭐 어랑촌 같은 이런 청산리 주변 지역에서 여러 번 이제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전부 다 승리를 거둬요. 이때는 이제 주공으로 활약했던 부대가 김좌진 장군이 지휘했던 북로 군정서. 자, 요게 이제 중광단에서 이어진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도 여기 같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연합부대들이 모여서 일본군을 계속해서 이긴 이런 대규모 전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열받았죠. 열받으니까 이제 이 독립군들의 근거지였던 간도 지역 전체에 한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이런 만행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이제 간도 참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 부대의 근거지, 뭐 어딘지 세세히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싹 다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아, 정말 갑자기 열받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죄도 없는 간도 지역의 한인들이 이때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 부대들은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북만주 지역을 거쳐서 자유시, 스보보드니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시로 넘어간 독립군 부대들도 다시 한번 시련을 겪게 돼요. 그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러시아 자유시에 모인 독립군들 부대 사이에서 주도권 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당시의 러시아는 그 백색군과 적색군이 서로 싸우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련 공산화되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백색군과 적색군이 싸우고 있었고, 이제 일본은 백색군 쪽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은 당연히 적색군, 그러니까 혁명군 쪽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혁명군 쪽에서 무장 해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독립군들은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싸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이 되는 이런 이제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해요. 1921년에 있었고, 결국은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러시아에서도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주로 돌아와서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그 3부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부로 결성이 돼요. 뭐 이 부서 이름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쯤에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를 일제가 만주에 있는 군벌들하고 맺어요. 이 협정의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독립군 체포시 포상금지급. 그러니까 야 만주의 군인들아, 너네가 저기 한국인들 독립군 잡으면 우리가 돈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독립군 안 그래도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웠어요. 활동의 근거지도 거의 다 없어진 상태였고 일본 군들이 눈을 불을 켜고 찾아다니던 상태였죠. 근데 중국군들까지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힘을 좀 더 모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3부였던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에서 이 3부 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3부 통합운동 결과 이제 지역적인 그 한계가 좀 있죠. 뭐 북만주, 남만주도 꽤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두 개로 이제 재편이 돼요.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은 국민부, 이렇게 이제 재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혁신의회는 나중에 그 한국 그 한국 독립군으로 이렇게 1930년대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부는 조선혁명군.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자, 의열단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의열투쟁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의거 활동. 요 의거 활동은 이제 주요 인사 및 시설물 파괴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요 인사 또는 이제 주요 시설물 있죠. 여기를 이제 공격하는 이런 활동을 말합니다. 자, 3.1운동 직후에 만주 지역에서 이제 김원봉 선생이 조직을 했어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주요 인사 및 시설물을 공격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김원봉 선생이 조직을 한 게 의열단이고, 이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단체고, 이 의열단의 주요 활동 지침이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 선생이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막 의열단 활동 계획 설명드리고 선생님께서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신채호 선생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글을 써줘요. 그 글이 바로 이 조선혁명 선언인데, 이 글을 읽은 김원봉 선생이 정말 크게 감동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활동하게 된 게, 이제 너무 평화적으로만 할 수는 없다. 선량한 일본인들을 죽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사람이나 시설물은 결국은 이제 폭력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던 이런 이제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원봉 선생이 이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 분을 꼽았지만, 이제 사실 의열단 회원들은 뭐 거의 뭐 20명 가까이 될 정도로 꽤 많았고, 이분들이 뭐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부산,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상욱 의사가 종로 경찰서,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다음에 김익상 의사가 조선 총독부에다가 각각 이제 폭탄을 투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지섭 의사 같은 분도 계세요. 뭐 일본에서 일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려고 하셨던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열단은 이제 주요 인사 및 시설물을 공격했던 이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런 활동이 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원봉 선생이 가장 가만히 보니까 성공을 해도, 그래서 이제 일본 저놈은 죽여야 돼 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래도 그 자리에 똑같은 놈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공격 및 뭐 시설 파괴로는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조직해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로 이제 직접 군사교육을 받으러 들어가십니다. 이때 이제 김원봉 선생과 의열단 단원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김원봉 선생이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 장개석, 장제스하고 친분을 쌓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의용대를 세우는 그 모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열투쟁 단체로 한인애국단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임시정부 설명드리면서 이 임시정부의 활동이 한동안 침체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임시정부에 몸담고 계셨던 김구 선생께서 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십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활동하셨던 분은 두 분 계셔요. 이봉창 의사, 일왕이 탑승하고 있는 마차에 폭탄을 투척해서 이제 암살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를 하신 분이 바로 이봉창 의사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일왕 생일 기념행사로 그 당시에 이제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일본의 주요 요인들이 훈커공원에 모였어요. 이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봉창 의사의 시도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윤봉길 의사의 이 시도는 정확하게 폭탄이 터지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막 일본군 대장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요인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하고 큰 부상을 당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도자 장제스가 윤봉길 의사의 이 훔코공 의거 활동을 가리켜서 중국인 100만 명이 못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킨 직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만주 지역에다가 자기네 정부를 세워버렸어요. 거기를 침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적대 관계를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중국의 적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되냐를 고민하던 그 시기에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훔코공 폭탄이 터지면서 장제스 정부의 그 큰 칭찬을 받게 되고 임시정부가 드디어 좀 활동이 조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고요. 이게 이제 3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30년대 이후에는 만주 지역에 있었던 한인 군대들도 중국 군대와 연합하는 작전을 펼치게 됐다. 뭐 요거는 이제 한인 애국단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이제 뭐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렇게 무장투쟁 쪽보다는 실력 양성운동 쪽으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일제에 저항해야겠다라는 이런 운동이에요. 대표적으로 물산 장려운동. 요건 이제 경제적인 구국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경제적 운동입니다. 자,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 보시면 딱 나오죠. 국산품, 그러니까 토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토산품 애용 운동이고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그래서 요거 이제 처음 제안에서 시작된 게 평양. 조만식 선생이 주도해가지고 평양에서 시작이 됐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다만 이 물산 장려운동에는 한계점이 좀 있었는데 이 배경 먼저 말씀드려야죠. 이게 1920년대니까 회사 설립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본 자본이 막 들어오던 때니까 국산품 애용해야 돼라고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난 거였는데 이제 사실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적었잖아요, 숫자가. 이제 그래서 토산품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토산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했고 또 한 가지는 사회주의 쪽에서는 물산 장려운동을 계속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쪽 독립운동가 분들은 이제 사회주의니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힘을 내고 자본가를 타도하잖아요. 근데 이 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토산품 애용을 통해서 토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자본가들을 더 이렇게 살찌우게 하는 운동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논리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토산품 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지면 결국은 자본가들만 배부르는 일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산 장려운동은 아주 활발하게 막 이렇게 나아가지는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한계점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세운 대학이라는 뜻이죠. 밀립대학이니까. 이게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로 넘어오면서 교육학제가 바뀌었었어요. 아까 제가 무단통치 때는 앞 시간에서 우리나라 교육연한이 4년이라고 했었죠. 계산하고 글자 읽고 쓰면 된다. 이거니까. 근데 이제 문화통치 이쪽으로 일제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육연한이 보통 학교 6년으로 일본과 똑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학제가 바뀌니까 이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그럼 우리 민족이 세운 대학교도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한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세워버려요. 이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운동 추진의 동력을 상당히 이제 감소를 시키는 이런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때 대학교가 세워지긴 세워지죠. 물론 이게 밀립대학은 아니에요. 일제가 세운 거지. 그리고 이 경성제국대학은 이제 향후 이제 서울대로 이렇게 이제 설립의 모태는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모태가 됐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맹 퇴치 운동. 뭐 이제 누구나 다 학교를 다니게끔 되기는 됐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문맹자가 워낙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문자 보급이라든지 민중 계몽을 하기 위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벌였어요. 이건 이제 주로 그 언론사에서 주도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문자 보급 운동을 통해서 한글 교재를 제작하고 보급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분하로드 운동을 벌여요. 요 분하로드는 민중 소구라는 뜻의 러시아어 이럴 텐데, 이 분하로드 운동 관련된 게 역시 농촌 계몽 운동이죠.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농촌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 농민들하고 함께 이제 하면서 이제 계몽 운동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문맹 퇴치하기 위해서. 뭐 시험에 뭐 나온다면 본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시문이라는 작가분께서 쓰신 소설 상록수라는 게 있어요. 뭐 최영신 같은 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작품이 이제 분하로드 운동을 보여주는 그런 그 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협동전선운동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민족협동전선. 이제 뭐 제가 뭐 사회주의 쪽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여기 민족주의, 사회주의 나와 있지만 독립운동가라고 하더라도 요 이제 그 사상적인 방향이 다르면 이제 좀 같이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힘을 합치자라고 한 게 민족협동전선이에요. 이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민족이 한데 모여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고, 사회주의는 뭐 말씀드렸듯이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노동자들끼리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민족주의 쪽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자본가 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뭐가 이렇게 좀 집단의 리더나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서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자본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민족주의 지도자들도 자기네 입장에서는 처단해야 될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힘을 합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라는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힘을 합치자. 나라를 독립하고 그 다음에 싸우든지 말든지 하자 이거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의 지도자분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여서 순종 장례일에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제 앞선 시간에서 3.1운동은 고종 장례일이었어요. 이거는 3.1운동이고, 순종 장례일은 60 만세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이 사실을 알아내요. 그래서 발각되고 이제 많은 지도자 분들이 잡혀갔습니다만, 이제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만세운동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협동전선의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일 학생운동이 성장하는데도 큰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발견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했는데 사실은 타협적 민족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뭐냐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치권을 얻어내자라는 게 타협적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그것도 아닌 거죠. 일제를 쫓아내고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는 주의였고, 그래서 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분들이 연대를 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그 신간회의 결성 배경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이제 이 두 세력이 서로 이렇게 연대를 계속해서 도모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정우의 선언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쪽에서 우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이제 함께 독립운동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정우의 선언이 있게 되고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신간회를 세우게 됩니다. 딱 봐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자, 원래 그 사상적인 내용대로라면은 절대로 융합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창립된 게 바로 신간회.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최대 단체로 성장하게 됐다. 심지어 비밀결사도 아니었어요. 이 신간회는 공개적인 단체였습니다. 공개 단체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신간회에서 내세웠던 활동 강령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의 촉진, 공고한 단결, 그리고 기회주의의 일체 부인인데, 특히 신간회의 강령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단연코 이겁니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이라는 요 강령이 신간의 강령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은 다른 단체의 강령에도 있어요. 근데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거는 신간에 많이 갖고 있는 강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엔 그런 게 나오죠. 뭐 아마도 요 내용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측에서 넣어달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기회주의자라고 많이 이렇게 적대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민족주의 쪽에서 넣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이 신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제 다양한 계층과의 연계, 뭐 소년 계층, 청년 계층, 여성 계층,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의 활발한 연계 운동을 펼치게 되고, 뭐 그 과정에서 근우회 같은 여성 단체도 설립이 돼요. 근데 그보다 이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활동이 뭐냐면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광주를 출발해서 나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충돌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들 막 그 따은 머리 잡아당기고 막 잡아당기고 하면서 희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한국인 학생들이 그러지 마라라고 했는데 계속 막 이러니까 이제 결국 나주역에서 싸우게 됐어요. 싸우니까 경찰들이 왔는데 이 경찰들이 일본인 학생은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고 한국인 학생들만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광주 지역에서부터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시위가 나오게 됐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신간에서 이 사실을 알고 조사관을 파견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조사관을 파견해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을 조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여러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관을 파견하면서 지원했다라고 나오는 게 이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만드는데 신간회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많은 시험에서는 본문에 신간회를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에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번 2025학년도 수능을 보니까 본문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내용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선지에는 신간회가 지원하였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신간회의 대표적인 활동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조사관을 파견하여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하였다라는 이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 민족문화 수호 운동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두 가지만 좀 꼽게요. 조선어 학회. 이제 우리 말에 대한 거겠죠. 이게 이제 조선어 연구회에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했던 단체예요. 이 조선어 연구회는 그 지금의 한글날의 모태인 가갸날, 요 가갸날을 만들어요. 이 날을 제정합니다. 그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은 천도교 소년회는 어린이날을 제정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조선어 연구회는 가갸날을 제정했고, 그게 이제 지금은 한글날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이렇게 이제 발전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조선어 학회에서 했던 거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합니다. 맞춤법 통일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사전이니까. 심지어 이제 조선어학계에서는 각 지방의 사투리까지 싹 다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투리를 찾아내 가지고 말모이, 뭐 이게 영화에도 나오죠. 그 말모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 모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이게 이제 1940년 이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제한테 이 단체가 큰 타격을 입어서 이제 결국은 뭐 거의 이제 뭐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이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위한 그 자료들이 싹 다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광복 직후에 이게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자료들이 서울역 창고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말 큰사전이 편찬이 돼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크게 다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과 우리말 큰사전 편찬 추진 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역사. 역사죠. 자, 신채호 선생, 아까 제가 뭐 의열단의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거기 이제 그걸 쓰신 분이 신채호 선생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한 분이에요.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그 독사신론이라는 이 책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대한매일신보의 필진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꾸준히 민족주의 역사학을 이제 공부하시고 전파하셨던 분이에요. 대표적인 저서가 두 개,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상고사가 있습니다. 자, 이 조선사 연구초의 경우에는 이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 사건을 가리켜서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사건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족 힘을 가장 크게 드러냈던 사건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상고사는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역사를 가리켜서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여기서 아라는 건 나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 그리고 비아는 우리 민족이 아닌 대상, 이제 이게 투쟁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은식 선생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임시정부 말씀드리면서 잠깐 얘기한 분이에요. 2대 대통령이셨습니다만 역사학자십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은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자, 여기 통, 여기 혈. 이 통은 고통, 그 다음에 혈은 피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이쪽을 많이 강조하시기도 했어요. 이런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 두 분, 이제 간혹 시험에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계층에서 사회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민 및 노동자들의 그 노동운동,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암태도 소작쟁이. 자, 암태도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인데, 목포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은 차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암태도의 소작농들이 지주들의 극심한 착취에 반발해서 이제 쟁의, 그러니까 더 이상 소작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암태도의 농민들이 목포까지 가가지고 이제 시위를 막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농민들의 뜻을 관철해 냅니다. 그리고 원산 총파업. 이건 이제 1929년에 미국의 석유회사였던 라이징선 회사가 원산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일본인 작업반장이 우리나라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본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산 총파업인데 특히나 이 원산 총파업은 전 세계 노동자들한테 이제 지지를 받습니다. 왜? 작업반장한테 구타를 당하는 거는 이건 인권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사회주의 쪽이 이제 완전히 단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노동쟁이에요. 그 다음에 소년운동 및 여성운동으로 제가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 선생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왜? 우리 중에 어린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으니까. 이 천도교 소년회, 즉 방정환 선생께서 이끄셨던 이 단체가 바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어린이날 이런 제정한 단체가 바로 이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 선생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월 5일 날 쉬는 것도 바로 이 방정환 선생 천도교 소년회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근후에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여성운동을 했던 단체예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단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형평운동. 자, 형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도 형평 있죠. 이 형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요건 이제 배경이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894년 1차 가보개혁 때 백정에 대한 이제 신분제가 사라졌으니까, 뭐 백정이고 뭐고 이제 천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백정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백정이 아들이 와가지고 저 학교에서 놀림당했어요. 막 엉엉엉 울고 막 이런 게 이제 본문에 나와요. 아, 그러면 이건 백정에 대한 차별이구나. 즉, 형평운동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조선 형평사를 이제 세워서 이 운동을 주도했는데, 어쨌든 형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 내지는 백정에 대한 신분 해방 운동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20년대에 대한 내용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죠. 자, 1920년대 일제는 이른바 문화통치,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민족 분열 통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산미 증식개혁을 했고, 이거 성공했지만 다 일본으로 넘어가고 우리 농민들은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을 먹고 살았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회사령 폐지, 이건 이제 회사 설립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다만 이때는 일본 자본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이제 침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장투쟁에 관련된 흐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청산리 대첩이 있었어요.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를 주도했고,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등 연합부대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러니까 열받은 일본이 간도 지역의 한인들을 무차별로 학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독립군들은 이제 활동의 근거지를 잃고 러시아 자유시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이제 참변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만주로 넘어와서 삼부를 결성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삼부가 두 개로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정리되면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열단, 자, 중요하죠. 김원봉 선생께서 조직했고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선생이 쓰셨습니다. 요거를 활동 지침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럴 때는 분명히 김원봉이 조직한 가 단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인 애국단, 역시 의열투쟁했던 단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구 선생께서 조직했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활동했던 단체, 특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 활동이 성공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경제적 운동으로는 물산 장려운동이 있었어요.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주도해서 시작됐고, 토산품 애용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물산 장려운동 하면 토산품 애용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 이 60만세 운동은 순종 장례일에 일어났던 항일학생 운동이었는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민족 협동 전선의 토대가 마련이 돼요. 그래서 신간회의 창립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 협동 전선, 요거에 대한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고, 이게 이제 신간회의 창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신간회에 대해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한 단체, 그리고 기회주의 일체 부인이라는 강령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활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외에 이제 민족문화 수호 운동으로서는 조선어 학회,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했죠. 우리말 큰사전의 편찬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는 신채호 선생과 박은식 선생 두 분 기억해 주시고요.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 선생이 이끌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날 요 두 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평운동이 나오면 백정의 신분해방, 사회적 차별 철폐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920년대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1930년대부터 광복대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